지금 뭐 한반도에서 만약 냉전의 평화를 넘어가려면 평화를 원하면 이제 평화를 준비하라. 이 인과적 평화주의 이런 관점을 또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분단과 냉전의 상처나 뭐 이런 것에만 자꾸 매달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오히려 선제적으로, 오히려 더 인과적으로 더 먼저 원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강정에서 기지가 만들어지니까 강정기지 반대 운동을 하고 또 뭐 사드가 뭐 배치되고 하니 또 평화운동을 하고 이러지 말고 인과적으로 따지면 먼저 하는 거죠. 역사책방 이름을 평화책방으로 바꾸고 강릉을 도시 이름을 평화축제를 하고 곳곳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만약에 김천에서 성주에서 강정에서 먼저 거기서 평화축제를 하고 먼저 거기서 평화도시로 선포하고 먼저 거기서 어떤 평화연구소가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단의 극복이나 냉전의 극복도 이런 관점을 인과적 평화주의 관점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막연한 상상이나 공상이 아니라 실제 가 걸어간 길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베오그라드에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제 책 현대사 몽타주의 3부의 냉전과 평화라는 제목의 주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특히 거기에 핀란드 헬싱키 프로세스가 있는데 핀란드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냉전에서 평화로 넘어가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핀란드에 대해서 또는 핀란드 정치나 핀란드 역사에 대해서 또는 헬싱키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책에 나와 있고요. 시간이 워낙 짧으니 그래서 이제 일단 포괄적으로는 이제 냉전과 평화, 냉전에서 평화로 넘어가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냉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뭐 한반도 분단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 원인을 해석에서 냉전에 대한 해석에서 세 가지 원인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소련의 이데올로기적 팽창력.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무슨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아니라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마르크스 레닌주의 때문에 세계혁명을 추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냉전이 발생했고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한반도 분단도 그렇고 독일 분단도 그렇고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팽창야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수정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뭐 알고 보니 소련보다는 미국이 더욱더 전투적이었고 공격적이었고 팽창지향적이었다는 거죠. 뭐 베트남 전쟁 같은 게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 뭐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 뭐 헤게모니였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1980년대부터 또는 뭐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이제 나오고 특히 이제 90년대에 동유럽의 여러 가지 아카이브가 문서고가 열리면서 실제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는 뭐 50년대, 60년대 자료도 이제 서방 자료들은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꼭 소련이나 공산주의 탓만도 아니고 꼭 미국이나 자본주의 탓만도 아니고 전혀 뭐 책임이 없거나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이게 소통의 실패, 공포와 오해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는 이제 뭐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하고 일본하고 같이 싸웠으니 그들 나름대로는 선의가 전혀 없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핵무기가 등장하고 재무장이 이루어지고 핵무장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겁먹기도 하고 또 약간 또 서로 공갈 협박도 하니 이 선의가 잘 전달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번역한 거긴 한데 하버드 그다음에 독일의 CH 베크라는 출판사에서 6권짜리로 한 권당 한 2,000페이지 아마 여기 어딘가 있겠죠? 네. 한 권당 2,000페이지입니다. 한 권당 2,000페이지고 최고의 역사가들이 쓴 책인데 지금 5권, 6권은 번역이 되어서 2년 전에 나왔고요. 이제 3, 4권이 지금 한참 번역 중이고 영어로도 지금 최근에 영어 독일어가 동시에 나왔는데 이 책에서 이제 그 6권에
그 앞부분에서 이제 바로 제가 좀 한국에도 한 두 번 왔던 이 로트 선생의 글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좀 무능력의 결과죠. 특별한 자본주의나 미국이 또는 공산주의나 소련이 특별한 이 그 처음부터 시정일관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세계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럽 정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동아시아 정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반도 정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전혀 없지는 않은데 거기서 계속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견해가 충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서로 이제 조정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상반간의 인지 오류, 안보 딜레마는 건 아마 아실 텐데 그죠? 상대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스스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니까 또 무기를 정대해야 되고 더욱 철통같이 대비해야 되고 그럼 상대가 또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도 마찬가지로 또 무기 정진해야 되고 또 동맹 강화해야 되고 또 뭐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야 되고 그럼 또 이쪽에서 또 이게 이제 안보를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안보가 계속 취약해지는 안보 딜레마 현상 때문에 어떤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진영, 우진영, 그러니까 자기 진영, 상대 진영이 모두에게 이중적인 악순환이고 이걸 쉽게 벗어나지 못해서 냉전과 분단이 지속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문제는 이제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소통 실패고 커뮤니케이션의 실패고 오해고 공포의 악순환이니까 그럼 이거 잘 조정하면은 냉전이 해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럼 그랬느냐?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이건 제가 사실 현대사 몽타주에 혹시라도 이건을 쓰게 된다면 꼭 소개할 인물인데 간첩입니다. 간첩 대장입니다. 마쿠스 볼프라는 사람인데 이 동독에 1946년부터 24살 때 이미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안기부의 제2인자가 되어서 이제 24살인데 벌써 소련에서 훈련을 받아 와서 안기부를 만들 때, 그러니까 동독 안전부를 만들 때 2인자를 해요. 왜냐하면 1인자는 다른 사람인데 2인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맡고 있는 게 뭐냐면 대외첩보예요. 대외첩보. 그러니까 대내첩보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동독 내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 따로. 이 사람은 이제 서독이나 미국이나 서방 진영의 첩보를 이제 수집하는 책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007 영화는 이러저러하게 보셨을 텐데 이 사람이 파견한 1986년까지 한 40년 정도 이 사람이 파견한 간첩들은 전부 007 시리즈에 나오는 멋진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007 시리즈에 나오는 영화보다도 더 재미있어요. 이게 12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책을, 그러니까 12건의 사건에 대해 간첩들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 뭐 읽으면 정말 007 영화가 재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본인처럼 아주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긴 간첩들을 파견해서 거의 19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되면 서방의 모든 장관실의 타이피스트는 대부분 다 이 사람이 보낸 남자의 정부이거나 애인이에요. 예, 아니 뭐 나토 본부에 그다음에 그래서 뭐 총리실에도 결국 이제 나중에 빌리 브란트 총리실에도 간첩이 있었죠. 간첩들이 곳곳에 그리고 또 그 간첩들 때문에 남자들 전부 남자 간첩입니다. 남자 간첩을 위해서 이제 기꺼이 사랑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이데올로기를 국가를 베버리는 이런 여성들이 또 숱하게 있었어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나중에 시기에 있으면 12편의 시리즈로 하나씩 오늘 되나요? 오늘 시간 안 되겠죠? 네. 정말 재밌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 사람이 86년에 이제 동유럽이 무너질 거를 동독이나 동유럽이 무너질 거를 이미 이제 엄청난 첩보를 갖고 있으니까 동유럽에 대해서도 그렇고 서방에 대해서 이게 변화를 이미 감지를 하고 지금 이쪽에 있는 사진은 이 사람이 1989년도 베를린 장벽 무너지기 직전에 반체제 집회에서 10번째 연사로 동독 공산주의를 공격하는 비판하는 반체제 인사가 되어버려요. 그 정도로 이렇게 체제 또 자기 말을 또 잘 갈아탄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간첩이었는데 자기들은 첩자인데 냉전의 천병이죠. 냉전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유럽 냉전이 해체되고 난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탁월한 활동으로 곳곳에 이제 서방의 간첩이 곳곳에 있으니까 우리의 탁월한 활동으로 동서는 서로의 평화 의지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신들을 평화의 사도, 평화의 전달자라고 자임해요. 자신들 때문에 자 아까 오해와 공포, 자신들 때문에 이 오해와 공포를 아까 얘기했던 이 쌍방간의 인지 오류를 안보 딜레마를 이 공포와 오해를 자신들의 이 정보로 잘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가 그럼 정당하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인권 유린자에 해당되죠. 막 사생활을 침범하고 또 등등.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역설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냉전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이 그럼 이 사람이 사후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럼 이런 간첩 활동의 그 뭐 성격에 대한 도덕적 평가나 정치적인 판단을 떠나서 그럼 실제로 냉전은 어떻게 개최되었냐?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그래서 서방의 서독이나 서방의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대략 4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그걸 받아서 지금 남쪽에도 북의 간첩이 한 4만 명 정도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한 분 뭐 이렇게 하면 한 4만 명. 여기도 어딘가에 북의 간첩이 있다면 좋은 거죠. 남한이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북이 잘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간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저랑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같이 일을 하던 어떤 분이 지금 국정원에 들어갔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직후에. 그래서 제가 냉전의 징병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 평화의 사도는요. 뭐 이런 거 말았는데 간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좋아지는 이런 오늘 이렇게 하고 잡혀가나요 이제 곧?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근데 케네디가 이미 그런 얘기 했어요. 케네디도 그런 얘기를 근데 이 얘기는 이제 평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큰 평화, 뭐 평화가 되면 엄청나게 뭐 모두가 다 갑자기 막 날개가 달리고 모두가 천사들이 사는 아름다운 마을 이런 게 평화가 아니고 현실 가능한 점진적 진화, 인간성의 갑작스러운 변화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점진적 진화의 바탕을 두자 이런 게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분쟁을 정의롭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평화지 모두가 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게 아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이야기로 상대방이 이제 이런 류의 이야기, 대화 협상이 왜 중요한지 이제 그냥 전쟁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냉전과 분단이 또는 뭐 냉전이 대결이 이데올로기적 대결이 실제로는 이런 오해나 공포 때문에 비롯됐다면 왜곡되고 절망적인 상대방의 왜곡되고 절망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협상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또 나중에 이제 동수독의 분단사를 연구한 티모시 같은 애쉬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것이 협상이나 대화라는 것은 사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거 자체가 이제 목표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남북 간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가 질퍽거리고 있는데 사실 뭐 별로 나쁜 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대화를 지속하는 한, 협상을 지속하는 한 그거 자체가 사실은 목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평화학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평화를 원하면 이제 평화를 준비하라 이런 관점을 또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뭐 한반도에서 만약 냉전에서 평화를 넘어가려면 이 인과적 평화주의, 그러니까 뭐 자꾸 이렇게 분단과 이 냉전의 이 상처나 뭐 이런 것에만 자꾸 매달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오히려 선제적으로, 오히려 더 인과적으로, 더 먼저 원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뭐 강정에서 기지가 만들어지니까 강정기지 반대 운동을 하고 또 뭐 경북의 어디죠 성중과 이런 곳에서 또 뭐 사드가 뭐 배치되고 하니 또 평화운동을 하고 이러지 말고 인과적으로 따지면 먼저 하는 거죠. 역사책방 이름을 평화책방으로 바꾸고 강릉을 도시 이름을 평화축제를 하고 곳곳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만약에 김천에서 성주에서 강정에서 먼저 거기서 평화축제를 하고 먼저 거기서 평화도시로 선포하고 먼저 거기서 어떤 평화연구소가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단의 극복이나 냉전의 극복도 이런 관점을 인과적 평화주의 관점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금 케네디 얘기를 했고 미국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얘기인데 독일 얘기는 시간 관계상 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릉원주대학교 총장과 대학 본부의 교란과 방해를 뚫고 올해 독일 통일에 대해서 책을 꼭 2권 쓰고 난 뒤에 이 자리에서 이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란드로 오겠습니다. 이제 유럽과 동아시아의 비교를 만약에 한다면 유럽과 비유럽 지역의 냉전을 비교를 한다면 이 지금 하얀색 내지는 베이지색의 존재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1975년경에 이제 유럽의 냉전 상황인데 지금 파란색은 나토 회원국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소속입니다. 근데 지금 이 베이지색이나 흰색으로 보이는 이 국가들은 이제 NN 국가라고 그러는 거죠. Neutral and Non-Aligned States. 비동맹이거나 이제 중립 국가인 거죠. 비동맹과 중립은 개념이 좀 다른데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걸 뭘 해야 되나? 여기가 이제 핀란드죠. 그다음에 여기가 스웨덴이고 아일랜드고 그다음에 스위스고 오스트리아고 여기는 유고슬라비아고 여기는 알바니아고 알바니아는 1968년까지는 이쪽에 빨간색이었는데 68년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소 분쟁 때문에 이제 중국 편 들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핀란드가 바로 여기고 그래서 사실 이 중간에 이 냉전의 경계 중간에 이 중립 국가의 존재가 애초부터 중립국의 존재가 이미 이 유럽 탈냉전의 동력이에요. 자꾸 상상력을 자극하거든요. 그리고 또 미리 또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게 이제 행위자 관점이나 역사의 어떤 대안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태제를 좀 강하게 얘기를 한다면 보통 이제 한반도 분단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독일 분단을 설명할 때도 그렇고 1945년에서 47년 냉전이 이제 형성될 때 뭐 미소 간의 분쟁이 있고 이데올로기적인 차이가 있고 대결이 있고 세계 전략이 있으니 냉전과 분단은 불가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독일은 분단이 되었지만 이 서독이고 이제 동독이고요. 이제 베를린은 또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독일은 이렇게 분단이 1949년에 분단되었지만 이 오스트리아는 1945년 6년부터 시작해서 45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55년까지 10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좌우가 협력해서 우리 많이 얘기하는 진보나 보수, 좌우 보수당하고 자유 3인당 사회당과 보수당이 진보와 보수가 협력해서 연정합니다. 연정해서 10년 동안 노력해서 결국 오스트리아는 주권 국가, 독립 국가하고 동시에 중립을 선포하고 중립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죠.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독일과는 달리 분단과는 달리 이제 오스트리아는 중립 국가로 발돋움하죠. 그러니까 역사가 필연적으로 점령되고 성전국이 점령이 되면 무조건 필연적으로 당시 맥락에서 분위기에서는 냉전과 분단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근거가 어쨌든 오스트리아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내부의 정치가들의 좌우 협력을 통해서 되고 끊임없는 소련에 대한 설득, 미국에 대한 설득,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능동적인 정치가들의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중립과의 길을 갔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의 몇몇 도시들은 평화 도시를 아까 제가 그냥 강릉을 평화 도시로 선포하자, 내지는 여기를 평화 지대로 선포하자 이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막연한 상상이나 공상이 아니라 실제 오스트리아가 걸어간 길이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스트리아는 또 스위스가 있으니까 우리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국 하자라고 이제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핀란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핀란드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있었던 이제 비동맹 회의였고요. 근데 반동 회의와 비동맹 회의가 또 이어지고 유럽의 바깥과도 연결되고 오스트리아가 중립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또 1953년도에 네루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오스트리아 사람들인데 인도 총리에게 요청을 해요. 소련 좀 설득시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국제적 네트워크도 동시에 존재했고 그것도 그런 경험과 나름의 식견으로 네루나 이제 짜온라이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쪽 반동에서 반동 회의를 통해서 냉전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1961년도에 베오그라드의 회의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핀란드화 얘기를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짧게 이제 핀란드화라는 거는 애초에는 약간 조롱이었어요. 핀란드는 작은 나라고 맨날 러시아의 일부 영토이기도 했었고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어렵게 구걸하다시피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1929년 20년에 이제 겨우 성취를 하는데 그 뒤에도 계속 나치 독일과 공산주의 소련 사이에서 이 중간에 뭐 끼어갖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고래 싸움에 세우던 터지는 식으로 굉장히 이제 고통을 겪었고 아까 김대중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핀란드도 애지간히 못 살았고 정치적으로 형편없었고 뭐 사실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나라였는데 바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핀란드도 좌우가 협력해서 소련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신 정치 체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사회 문화적으로는 미국화 내지는 서구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외교 안보를 떼어내버리는 거죠. 외교 안보는 중립국가로 가고 특히 이제 소련의 영향하에 있으니까 소련과 특수한 동맹을 맺어요. 군사 동맹도 부분적으로 포함되면 상호 원조 동맹이라는 걸 맺어서 만약에 소련이 공격받으면 핀란드는 소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엄밀한 의미의 군사 동맹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핀란드가 적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리를 걸어둔 것이 불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중립화라기보다는 핀란드인들이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마찬가지로 중립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적극적으로 그냥 중립과 중립주의 차이는 중립은 그냥 이렇게 갈등 상황이나 적대 상황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중립주의는 자신의 그 중립적인 지위를 가지고서 능동적으로 평화를 가교하는 그러니까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가교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는 일종의 이제 뭐 이념이나 이념 같은 그런 방식이었고 그래서 비동맹과 중립주의가 일치하는 경우도 이제 제3세계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핀란드는 단순히 소련의 위협이나 또는 냉전에서의 그런 어떤 대결의 현장이나 또는 소국으로서의 취약성을 보인 것이 아니라 이 핀란드화는 그래서 처음에는 조롱이었습니다. 조롱이었고 대국 밑에 옆에서 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서 눈치 보는 나라 이런 식의 말이 핀란드인데 오히려 이것을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으로 자신들의 단순히 외교 전략이나 정책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국민적 정체성으로 발전시키고 그걸 동력으로 해서 냉전 시기에 이 온갖 종류의 갈등을 피해갔을 뿐만 아니라 냉전의 분단의 중재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케코넨이라는 제가 책에 나온 이 총리가 또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 이 케코넨이 58년도에 모스크바를 가고 61년도에 워싱턴을 가고 엄청 바빠요. 그냥 뭐 혼자서 그냥 근데 사실 별로 꼭 만나야 될 사람도 아니고 만날 필요도 없는데 이 중립국가하고 하니까 뭔가 여기에 이 의지를 또 양쪽에서 뭐 의지라기보다는 역할을 인정을 받은 거죠. 이런 58년도 60년대부터 이런 노력을 통해서 1975년도에 이제 헬싱키 프로세스로 가는 공산주의로부터는 인권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대신 자본주의 국가로부터는 공산주의자들의 체제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체제 존중과 인권 규정을 서로 맞바꾸는 방식의 사실은 뭐 굉장히 현명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한 그런 모델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물론 이제 케코넨이나 핀란드 정치가들이 다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요. 결정적인 역할을 이들이 수행하고 그냥 단순히 장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을 풀고 얘기하자.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를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 뭐 이런 류의 그 당시로는 소련 측에서 또는 그러니까 소련 측에서는 자꾸 이제 미국, 캐나다 빼고 얘기하자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서방 측에서는 또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필요하다, 무슨 불가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인권 문제 이런 거 다 전제 조건을 걸고 얘기를 해야지 협상이 가능했는데 그런 조건을 다 풀고 미국, 캐나다 끌어들여서 이걸 한번 서로 딜을 한번 해보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인권을 제공하고 대신 체제 존중을 받는 이 방식을 이 핀란드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가교 역할을 한 거죠. 이 여성은 이제 제 책을 읽으신 분은 아시나요? 제 책을
네, 있을 거예요. 네, 네, 읽으실 거를 이제 하면 이러면 얘기 저도 이름 헷갈리기 때문에 피로코 리나마라는 부인인데 이 남편이고요. 남편은 이제 케이오 리나마 죄송합니다. 리나마예요. 리나마 남편, 리나마 부인인데 그 개콘넨이 이 1975년도에 총리 시절에 벌써 82세인가 이렇거든요. 근데 부인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의전상으로 뭐 35개국의 정상들이 오는데 의전상으로 이 여성이 앉아야 되잖아요. 여성이 앉아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총리 부인을 좀 이렇게 대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총리 부인이 살이 너무 많이 쪄갖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살이 너무 쪄서 애 지금 넷이잖아요. 내놓고 집안일 하다 보니 좀 살이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개콘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리가 부인을 내 옆에 앉혀야 되는데 총리 부인이 뭘 했는지 이렇게 뚱뚱해 살을 좀 빼게 해서 좀 우리 핀란드가 멋있는 모습을 좀 보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 없죠? 이 정도 얘기는. 그래서 이 리나마 부인이 6주 동안 8kg을 뺐어요. 살 빼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책에 말했지만은 이제 1m도 걸어갈 수가 없고 우울한 기분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랬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나름 이제 소국으로서 나름 위용을 보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이제 한 거죠. 82세 노인인데 뭐 35개국 정상을 이틀 만에 맞으려고 하니 뭐 공항에 갔다가 철도로 갔다가 또 공항에 갔다가 이런 이제 노력을 통해서 이 최종 의정서에 휴전 최종서에 이제 포드와 브레즈네프 당시 미국 대통령, 소련 서기장, 그다음에 동독의 서기장, 그다음에 이제 슈미트 당시의 그 서독의 총리가 서로 이렇게 35개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냉전의 제가 뭐 표현을 이제 비둘기호를 출발시킨 거죠. 이때부터 이제 이런 냉전은 이제 되기 시작한 거죠. 그 가교를 바로 핀란드가 했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그래서 이제 이제 핀란드의 케코넨 같은 사람 또는 베를린의 그러니까 서독의 3인당 저기 브란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반동의 짜온니 같은 사람 이런 정치가들이 사실 많이 등장을 해야 되죠. 그들이 그냥 뭐 우리도 있다 이렇게만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굉장히 고유한 방식의 협상 전략을 제시하고 실천을 보이고 말과 글에서 행동과 전략과 행동에서 굉장히 새로운 차원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브란트 동상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옛날에 19세기까지나 또는 이전에 철인 왕들이나 또는 뭐 절대주의 왕들은 동상이 막 보면 이렇게 말을 타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예, 말을 타고 그들의 덕목은 뭐 강함과 뭐 현명함과 뭐 정의로움과 그러면서 간용 뭐 이렇게 그들의 덕목. 그 다음에 20세기 전반기,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기 또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에까지 하면 그들의 그런 사람들의 동상이나 뭐 동상으로 표현되는 이제 그들의 덕목이죠. 그러면은 아주 탁월한 어떤 이론 아니면 투철한 어떤 뭐 사명감 그리고 특정한 상황을 아주 이끌어가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 이런 게 이제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그런데 브란트는 이러고 있는 거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귀는 이렇게 크고 손은 이렇게 하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듣고 소박하게 그래서 동상이 이게 위에 떠 있지 않잖아요. 떠 있지 않고 바로 바닥에 여기 3인당의 베를린의 중앙당 당사에 가면 딱 이렇게 한 2m 50cm 정도 일반 사람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 이 브란트가 보였던 그 실용주의적이고 소통지향적인 그런 어떤 덕목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린츠는 이제 평화도시고 린츠뿐만 아니라 제 책에는 린츠보다는 이제 그 슈타트 슐라이닝이라는 그 평화도시에 대해 소개되어 있죠. 전혀 도스는 냉전 분단을 비켜갔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가 1986년에 또는 1983년에 린츠는 86년인데 슈타트 슐라이닝이라는 인구 한 2만의 도시, 작은 도시인데 시골 마을 같은 도시인데 그곳에서는 이미 1983년도에 평화도시를 선포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평화연구소, 유럽에서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평화박물관, 평화대학, 평화아카이브, 평화축제 등등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런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전혀 핵전쟁의 위협이 눈앞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류의 이제 그다음에 평화운동, 평화집회 보내서 있었던. 그래서 이제 결국 약자의 위력이 핀란드화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정치적 덕목이
확산되어야 되고 좀 다른 종류의 가치 덕목, 신뢰와 신용. 아까 우리 김대현 선생님이 혁신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평화적 맥락에서 본다면 이제 신뢰와 신용. 그러니까 정치가들 사이에 또는 타 정치가들의 신뢰와 신용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실용주의와 정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협상을 하려면 대화와 협상을 하려면 상대가 서로 딜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상대가 지금 낸 패보다 사실 상대가 사실 낼 수 있는 패까지 알고 있으면 협상하기가 더 좋아요. 딜하기가 더 좋아요. 자기는 이걸 주겠대. 그리고 저는 특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실용적인 정보예요. 실용적인 지식. 이때 또 누가 필요합니까? 이런 걸 알려면 간첩이 필요한 거죠. 네, 간첩들이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알아서 대화 협상을 또 과학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우스갯 하는 겁니다. 진짜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그럼 간첩 많이 만들자. 이 결론이 핀란드어는 간첩 많이 만들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진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속성 예측 가능성. 지속성 예측 가능성은 뭐냐면 정치적인 한 국가의 정치는 특히 외교나 안보나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해야 돼요. 뭐 정당 바뀐다고 또 바뀌고 사람 바뀐다고 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속과 예측 가능성이고, 그래서 결국 중립이나 비동맹 같은 차원 다 좀 다른데 오늘 나중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국가연합 같은 통일 방안, 그리고 이국 체제.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핀란드화하거나 중립국가로 만들거나 또는 비동맹으로 만들거나, 꼭 비동맹이라는 것이 꼭 무슨 한미 동맹을 완전히 해체하고 중국과 동맹도 안 맺고 한미 동맹도 철폐하고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외교 안보를 구분하고 안보 내에서도 어떤 것을 구분해서 할 수도 있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남단만, 북한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히려 차라리 북미 간의 사이에 중립을 하겠다는 이런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 자체만 또 중립이나 비동맹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제 한 사회가 평화 국가나 평화 사회의 지향을 갖는 평화 문화, 평화 정체성을 확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평화 정치가 더 나와야 되지만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언론인들, 전문적으로 그 문제를 담당하는 시민사회, 학자, 교사, 뭐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걸 정체성으로, 국민적 정체성으로, 마치 소녀상이 마치 역사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듯이 새로운 종류의 모델 뭐 이런 게 이제 국민적 정체성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고, 핀란드 속담이죠. 책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려면 정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지금 뭐 매년 뭐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렇게 해서 매번 똑같은 이야기 되풀이하고 있고, 그럴 게 아니라 좀 대담한 전략이 또 필요하고, 근데 그러면 당연히 우여곡절이 있죠. 시행착오도 있고 쉽지 않죠. 예, 근데 그런 걸 감내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 그리고 그것을 뚫어갈 수 있는 이제 공동체 차원의 인내가 이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도덕 선생님처럼 마지막에 얘기 내버렸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